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한홍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더불어서 한홍구의 현대사 특강이란 제목으로 지금 이 순간의 역사라고 해서 전부 7주에 걸쳐서 14회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또 여러 가지 한국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민주주의의 후퇴를 보면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참 여러 가지 느낌이 많았습니다. 그 느낌을 여러분들하고 꼭 같이 나눠야겠다. 저도 좀 어떤 우리 현대사의 흐름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슬퍼하고 좌절하고 좀 뭐랄까요? 패배감에 젖어 있는데 우리 역사에 대해서 우리 역사의 흐름이 꼭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눠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의 보수주의가 과연 이렇게 허약한 것이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정권 교체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기본적인 룰이 지켜지면서 어떤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이루어온 민주화가 기본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역시 너무 우리가 좀 저쪽 분들을 높이 평가한 게 아닌가, 과다한 기대를 가졌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주주의를 잃어가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빼앗겨가면서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주어진 것으로, 그리고 과거 공포 정치로부터 이제 우리가 벗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한겨레 신문의 칼럼에도 났었습니다만 왜 요새 이메일 바꾸시는 분들 많이 있죠. 참 아주 씁쓸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역사가 거꾸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 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지만 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프랑스 혁명이 이루어지는데 몇 년 걸렸나.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민주화 궤도에 들어선 게 20년이었지만 프랑스 혁명 200년 걸려서도 아직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주주의의 어떤 후퇴 속에서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우리가 걸어온 민주화의 과정들을 좀 되짚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민주주의가 소중한 걸 알아야 우리가 지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이룩해 놓은 게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것을 이루는 과정에 어떤 희생과 고난을 우리가 겪었었는지 그것을 좀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걸어온 길, 우리가 이룩한 것들의 소중함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민주화에 대해서 제일 인색한 평가를 내렸었던 게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는 기대가 크고 꿈이 크고 갈 길이 아직도 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갈 길이 멀죠. 저도 뭐 등산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 아닙니다만 최근에 이제 친구들 따라서 몇 번 끌려갔었습니다. 끌려갔었는데 이렇게 위를 쳐다보면은 저길 언제 올라가나 아주 눈앞이 깜깜하고 뭐 그렇지만 또 뒤를 돌아보면은 야 내가 이렇게 많이 왔나 아마 그런 기분들을 다 가져보셨을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룩한 민주화가 그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 제목을 지금 이 순간의 역사라고 지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이 역사라고 하면은 이제 아주 오래된 옛날 얘기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지만 역사를 또 흔히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얘기를 또 많이 하죠. 과거와 현재의 대화에서 모든 역사는 결국 오늘 이 순간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게 길게는 수천 년, 또 짧게는 수년간의 역사적인 변화들이 축적돼서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을 이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그 일상생활을 옥죄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들, 뭐 집값 문제라든가 교육 문제라든가 혹은 또 일자리 문제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띠게 되는 게 불과 20년 내지는 길어봤자 한 40년. 부동산 투기라는 거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 한 40년밖에 안 됐고, 비정규직이란 거 그거 나중에 이제 우리 자세히 한번 언급하겠습니다만, 그 비정규직이란 말 자체가 생긴 게 20년이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어때요? 다들 이 대학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아도 7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죠. 이거 불과 20년 전 민주화 이후에 벌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하루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앞으로 20년이 지난다면 어떤 모습을 띨지. 지금 미디어법을 바꿔 뭐 국회에서 날치기도 통과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통과된 건지 아닌지 법적 효력이 어떤지 뭐 그 따져봐야 하겠습니다만, 이런 법을 잘못 통과시켜 놓으면 그게 20년 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지닐까? 아마 5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최고 지도자가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아마 우리 역사에서 아주 첫 번째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이 순간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역사가 현재로 통하는 것이다. 모든 역사는 우리 현재의 현대사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첫 번째 강의는 광주에서부터 시작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광주를 이해하기 위해서 박정희 시대의 말기, 광주가 벌어진 게 벌써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내년이 2010년인데 광주가 1980년에 일어났으니까 만 30년이 돼요. 어느새 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왜 광주부터 얘기를 해야 하는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주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 첫 시간에는 아마 박정희 시대와 그다음에 1980년 5월 광주로 돌입하기 직전의 이른바 우리가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박정희가 죽고 유신체제가 붕괴되고 우리가 민주주의로 나가려던 그 순간에 전두환을 우두머리로 하는 신군부라는 자들이 나라에서 준 총을 거꾸로 들고 정권을 찬탈했습니다. 그 과정의 이야기를 오늘 주로 할까 합니다. 자, 우리가 광주가 벌어지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죠. 우리가 70년대 박정희 시대를 살았습니다. 박정희 시대 참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박정희 향수를 가진 사람들은 좋게 얘기하지만 또 그 시대를 직접 살았던 저희들로서는 또 굉장히 또 어두운 기억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얘기할 주제가 서울의 봄인데, 서울의 봄을 맞이했을 때가 대학교 3학년이었고 박정희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죽었습니다. 근데 대학교 다니는 동안에 저는 학교에서 벤치에 앉아본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벤치에는 미리 짭새가 앉아 있었거든요. 짭새 옆에 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에는 진짜로 요새 이제 왜 길거리 가면은 전경버스들 서 있죠. 요새는 이제 그래도 버스 색깔이 하얗지만 그때는 국방색이었습니다. 국방색 버스가 캠퍼스 안에 서 있었어요. 그럼 전경들은 버스에 앉아 있느냐? 뭐 우리 또래 전경들, 그 친구들은 무슨 죄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쭈뼛쭈뼛 내려와서 하루 종일 그냥 데모가 있건 없건 대기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 조그만 공터에서 우유 팩차기 하고 있고, 학생들은 그걸 비켜서 지나가고 있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각 대학마다 보면은 별명을 가진 선배들이 있죠. 각 대학마다 학이 있어요. 학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들. 인품이 학처럼 고고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데모를 할 때
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고요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핸드 마이크를 들고 사이단을 맹 울리면서 하고요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기냐? 바로 옆에 짭새가 있는데 짭새인 줄 모르고 그걸 사이단 울리면서 하고요 하다가 학에서 끊긴 겁니다. 전경이 덮쳐서 입을 가로막고 이제 끌려가는데 이제 그게 지금은 웃었지만 그 현장에서 보면 이제 그 피가 거꾸로 도는 광경이죠. 피가 거꾸로 도는 광경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고 뭐 그렇게 끌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한참 두들겨 맞고 뭐 징역 살고 그러고 나오고 징역 살고 나와서 이제 뭐 군대 끌려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는데 징역 살고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그 양반을 놀리는 거죠. 학 하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우울한 시절이었죠. 박정희가 61년에 군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뭐 자기 말로는 군사 혁명이라고 했고 또 흔히 군사 쿠데타라고도 하죠. 쿠데타는 반란의 한 형태입니다. 반란인데 어떤 반란이냐? 농민 반란 같은 건 체제 밖에 있는 사람이 들고 일어나는 반란이죠. 그런데 쿠데타라는 건 뭐냐면 국가기구 안에 있는 자가 국가기구의 그 물리력을 이용해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반란이라는 본질은 똑같아요. 그 반란 아닙니까? 군인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여순 반란 사건은 뭐예요? 반란을 일으켰는데 실패했으니까 반란인 거고. 쿠데타는 뭐예요? 성공했으니까. 집권했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자기들 말로는 군사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5.16 때 군사혁명 그 반란을 일으켜서 헌정 질서를 완전히 짓밟았죠. 그래서 권력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그 군정을 했는데 거기서 민정으로 이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나와서 63년 선거에서 우리 역대 선거사상 최대 격전이었죠. 최고 박빙의 선거로 15만 표 차이로 간신히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67년에 재선을 하고 재선을 했는데 그때 박정희 나이가 67년도의 나이가 제 나이쯤 됐죠. 재선할 때 나이가. 제 나이쯤 됐는데 박정희 입장에서 더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하자. 우리 헌법이 그때는 대통령 중임제였으니까요. 그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그걸 3선까지 되게 했습니다. 그걸 3선개헌이라고 하죠. 그때 국회에서 또 그 날치기 통과를 했었습니다. 날치기 통과를 해서 3선개헌을 했고 그 다음에 71년도 선거에 나왔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 후보와 붙었었죠. 그때는 김대중 그 후보가 그러니까 40대 기수원이었습니다. 40대 기수원에 맞춰서 이제 그 등장을 했었고요. 그게 1971년입니다. 1971년도에 나와서 4월 달에 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간신히 이제 3선이 됐어요. 그때 그 박정희 후보가 국민들에게 그 선거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얘기를 했죠. 다시는 국민 여러분께 저를 찍어달라고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 약속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습니다. 왜 지켰냐? 선거 제도를 바꿔서 유신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선거 제도를 어떻게 바꿨습니까? 대통령을 국민이 뽑는 게 아니라 체육관에서 뽑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정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불행하게도. 불행한 게 지켜진 것이죠. 그때 이제 그 히트했던 영화가 미워도 다시 한 번입니다. 삼성개헌이 한 번만 더 할게, 한 번만 더 할게. 미워도 다시 한 번으로 그 국민들이 했는데 박정희 씨가 세 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게 1971년이에요. 4월 달에 시작해서 7월 2일 날 그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1971년이 2008년하고 비슷했을 거예요. 2008년도에는 딱 석 달 하다 말지 않았습니까? 5월 달에 촛불 들기 시작을 해서 5월, 6월 본격적으로 하고 7월부터 좀 사그라들어서 이제 8월 달에 끝난 셈이 됐는데 71년도에는 1년 내내 했습니다. 데모를 누가 했느냐? 의사가 파업을 하고요. 판사가 파업을 하고요. 그 수련의 파동, 사법파동 그런 거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 대통령이 핵심 공익사항에 대통령이 중점을 둔 사안, 그 국가배상법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리고요. 그때는 대법원이 이제 그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법원이 이제 그렇게 판결을 하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법원이 감히 이제 두고 보자 하고 이제 벼르고 있으니까 그 눈치 빠른 공안검찰이
그 마음에 안 드는 판사 잡아들이려고 하고, 그렇게 되니까 판사들이 반발해서 사표 쓰고 뭐 일종의 파업 비슷하게 했죠. 이제 그렇게 했었던 그런 일이 있었고요. 학생들은 교련 반대 데모. 대학교에서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했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학생들이 교련 반대 데모를 했고, 노동자들은 뭐 파업 수준이 아니라 폭동을 일으켰죠. 칼기 방어 사건이라고 해, 아니, 칼 방어 사건이라고 해서 한진빌딩이죠. 그 월남에 파견됐던 노동자들이 그런 일을 일으키고, 그 지금 광주 대단지 폭동이라고 해서 지금 성남이죠. 그 옛날 청계천이 판잣집이었지 않습니까? 그 복귀하기 전에 그 성남에 살고 있던 분들을, 청계천에 살고 있던 분들을 다 광주에다가 그야말로 판잣집 철거해서 트럭에 싣고 가서 풀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지금 성남 그 일대가 그때는 허허벌판이었죠. 거기서 뭐 살 수도 없고, 서울에 일자리는 서울에 있는데 그 서울에 나올 교통편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굶어 죽게 생기니까 그분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1년 내내 그랬습니다. 그래서 71년 말에 박정희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죠. 국가 비상사태를. 이제 그래서 그 고비를 간신히 넘기는 듯 하면서, 그러다가 72년도에 좀 소강 상태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7.4 남북 공동성명을 해서 국민들 얼을 빼놓고, 북한하고 이제 그 처음으로 물밑 접촉을 한 거죠. 물밑 접촉을 해서 뭐 통일에 대한 대원칙을 발표하니까 국민들이 이제 기대감이 팍 떠 있는 사이에 뒤에서는 뭐 했습니까? 중앙정보부 내에서 비밀공작으로 유신이라는 종신 집권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했죠. 헌법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국무회의가 모든 것을 정하는 걸로 해서 자기 마음대로 헌법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게 유신 헌법입니다. 근데 헌법이라고 하는데 참 헌법이라고 이름을 붙이기 정말 모호한 거죠. 헌법의 기본 원리를 완전히 무시한. 우리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 전까지는요. 재헌 헌법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는 권력자가 헌법을 고치려고 합니다. 권력자가 헌법을 고치려고 해서 권력자는 헌법을 고치려고 하고 개헌을 하려고 하고, 그걸 민주 세력이 헌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호헌이라는 말을 그래서 많이 썼습니다. 발췌 개헌, 4.4 5.2 개헌, 3선 개헌 다 흉악한 개헌들이죠. 근데 그에 반해서 거기에 대해서 헌법을 지키자고 했는데 유신 개헌으로 완전히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민주 세력이 개헌을 하자고 하죠. 그게 박정희 때와 전두환 때가 유신 이후에서부터 전두환 때까지 이제 그렇게 바뀝니다. 민주 세력의 구호로 개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유신 헌법이라는 게 정말 웃기는 헌법입니다. 대통령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 임기가 6년이었는데, 그 대통령이 임명하는 의원은 임기가 3년이에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즉 중간에 대통령이 한번 갈아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면 무조건 충성을 해야죠. 앞잡이 노도 충실하게 해야. 그러니까 뭐 국회에다가 완전히 친위부대 돌격대를 그렇게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법관은 어떻게 하느냐. 법관은 60년대까지는 그 법관 추천회의가 있었고, 법관에 대한 임명권을 대법원장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장 법관들이 대통령 눈치 안 보고 소신껏 판결을 많이 했습니다. 60년대 말 71년도까지만 해도 그런 판결들을, 좋은 판결들이 많았어요. 사법부의 독립성이 나름 보장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했느냐. 박정희 마음에 안 드는 판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중앙정보부 마음에도 안 들고. 반공법 위반이라고 해서 잡아넣어서 보냈는데 이북하고 편지 교환을 했습니다. 서신 교환을 한 사람을. 지금 우리 감각으로 보면 어때요? 큰일 날 얘기죠. 그런데 그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와요. 60년대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회합통신으로 잡아넣었는데 무죄가 나오니까 고무 찬양으로 해서 잡아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또 무죄가 나와요. 그리고 대학생들이 데모하고 또 야당 당사에 들어서 농성을 하고, 그걸 이제 정부에서 잡아다가
넣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무죄 판결 나오고, 또 비판적인 언론, 뭐 다지지라든가 오적 사건이라든가 그런 거 이제 그 잡아놓으면은 또 판사들이 다 무죄 때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법원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법부가 저게 제일 말 안 듣는다, 그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법부 길들이에 들어가서 판사들, 말 안 듣는 판사들 다 잘라버렸습니다. 한 40명을 잘라버렸어요. 그 얘기는 제가 요새 한겨레 그 신문에다가 매주 그 연재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자세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법부 정리를 다 해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도 모자라서 긴급조치라는 걸 만들었죠. 대통령 마음대로 긴급조치권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법부의 기능도 정지시킬 수가 있고, 실제로 정지시켰죠. 가령 긴급조치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초창기에는 군법회의에서 재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헌법에 보면은 그 민간인은 군법회의에 회부되면 안 되게 돼 있죠. 가령 간첩죄하고 군사기밀에 관한 죄, 그 다음에 계엄화, 그렇게 딱 민간인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지 않을 수 있도록 민간인은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의 규정에다가 대통령이 사법부를 제안하면 군법회의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아예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긴급조치를 내리죠. 유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긴급조치를 내리는데, 긴급조치 내용은 뭐냐? 긴급조치가 1호부터 9호까지 있습니다. 1호 내용이 유신헌법을 개정하자고 해도 안 돼요. 비난해도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의견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도 안 돼요. 그리고 그걸 금지시킨 게 긴급조치냐? 긴급조치를 비방해도 잡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잡아가느냐? 영장 없이 체포해서 군법회의에서 중앙정보부가 수사하고 군법회의가 재판해서 징역 15년을 쳐요. 그리고 중앙정보부는 구속기관이니 뭐니 그런 거 제한을 받지 않을 수가 있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법이죠. 대통령 마음대로. 그리고 어떤 행위를 처벌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형법에서 엄하게 규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정합니까? 그 법을 국회가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입법권이죠. 그리고 재판을 사법부가 하죠. 그런데 긴급조치 갖고 어떻게 해요? 유신헌법 비판하는 거 저거 처벌해. 대통령 마음대로 조치입니다. 조치를 하면은 그게 법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마음대로 저거는 사법부에서 재판하지 말고 군법회의에서 해. 그러면은 그게 또 그 대통령 말의 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어딨어 하고 위헌심판 제소 못하게 됩니다. 긴급조치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편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도 학생들이 계속 저항을 했었던 시대. 긴급조치 시대라는 게 오죽했냐면은 그 실제 이제 집행은 안 됐습니다만 긴급조치 4호 민청학년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나온 그 긴급조치 4호를 보면은 참 희한합니다. 이유 없이 수업을 빼먹는 자. 수업 빼먹을 때 이유 있습니까? 그냥 거시기 하니까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유 없이 수업을 빼먹으면 어떻게 조치를 하면 될까요? 여기 선생님들 계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이유 없이 수업을 빼먹으면 최고 사형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교부 장관에 의해서 그런 학생이 나온 학교는 폐교도 가능합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걸 법이라고 대통령의 조치로서 나오던 시절, 그게 유신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캠퍼스에 경찰이 상주했고, 사복이 상주하면서 누가 구호를 외치는데 그 학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 시대가 참 뭐랄까요,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아주 정말 유신에 대한 헌법을 개정하자고만 해도 군법회의에 보내서 징역 15년을 때리는 살벌한 시대죠. 아주 살벌했습니다. 그 살벌한 시대. 그리고 학생운동이 굉장히 79년도가 되면은 참 뭐랄까, 기운을 다 잃어버렸었어요. 제가 79년도 대학교 2학년 때인데 79년 1학기에 서울 시내 주요 대학에서 데모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데모라는 게 사람 5명 모여서 했거든요.
5명이 주동이 돼서 캠퍼스 곳곳에서 이제 마이크 하나씩 들고 와서 웽 소리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하고요 하면서 유인물 뿌리고 꽹과리 치고 그러면서 학생들 모여서 데모를 했는데 왜 데모가 없었냐면 이 5명 팀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하도 탄압을 심하게 하니까. 그 정도로 학생들이 속에서 불만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또 막상 데모를 하자고 하면은 좀 안 짜이는 그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 8월 7일 날 그러니까 이 1학기는 데모 없이 조용하게 지나갔는데 8월 7일 날 YH에 여공들이 있었습니다. 그 YH라는 회사가 가발 만드는 데서 돈을 많이 버는 회사인데 그 사장이 이제 돈을 거기 노조가 생기니까 위장 폐업을 하고 그 임금도 안 주고 달아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그 여공들이 여기저기 호소를 하다가 안 되니까 신민당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제1야당이 신민당이었어요. 그 몇 달 전까지는 이철승이라는 분이 당수를 하면서 그때 뭘 했냐. 중도 통합론이라고 해서 사실 그 야당다운 야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김영삼 씨가 총재가 되면서 김영삼 씨가 그때는 지금처럼 맛이 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때는 제법 괜찮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선명 야당이라는 걸 들고 나왔어요. 김영삼이 총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78년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1.1%를 이겼습니다. 여당보다. 득표율이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야당표가 더 많이 나온 거예요. 중앙정부가 그렇게 장악을 하고 있던 시대인데도. 거기에 야당들이 이게 우리가 약한 게 아니구나. 자극을 받아서 중도 통합론 같이 시시한 거 말고 선명야당을 세웠습니다. 그 야당 얘기는 나중에 이제 야당사 할 때 좀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 여공들도 야당이 좀 변변하게 하니까 찾아간 거죠. 야당이 입으로만 서민을 위한다 어쩌고 저쩌고 여당이건 야당이건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노동자들 입장에서 저기 가면은 내 문제를 풀어줄지 몰라. 적어도 우리 하소연을 들어줄 거야.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그걸 하루 만에 경찰이 들어가서 쫓아낸 거예요. 강경 진압을 한 겁니다. 그때 거기서 김경숙이라는 여성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발표는 투신을 했다고 했는데 최근에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조사해 본 결과 투신이 아니라 맞아 죽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있었고요. 그 사건이 나오면서부터 정세가 급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세가 급변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유신체제가 정말 아주 단단하게 통제를 했는데 단단하면 잘 깨지잖아요. 충격이 가해지니까 그 충격을 체제 자체가 너무 경직돼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정말 제가 대학생 때였지만 하루하루 분위기가 바뀌는 걸 저도 그때 피부로 느낄 정도였습니다. 이 체제 오래 못 가겠다. 저는 박정희가 그렇게 총 맞아 죽을지는 모르고 정말로 학교에서도 한 번도 1학기 때는 데모가 없었는데 자연 발생적인 데모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정말 데모 한 번 할 때마다 정권이 흔들흔들하는 느낌이 이 손에 전해져 왔습니다. 이 정권 이건 정말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겠다. 어린 마음이었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야당이 이제 부활을 하기 시작을 해요. 김영삼 씨가 이제 세게 얘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국회에서 하여튼 국회에서도 하고 또 뉴욕타임즈하고도 회견을 하면서 세게 얘기하고 하니까 야당 총재가 세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했냐. 김영삼 박정희 체제에서 저거 잘라버려. 일국의 야당 총재들 이제 제명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명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신민당에서 사퇴서를 냈죠. 지금 이렇게 미지근하게 그렇게 낸 게 아니고 사퇴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정말 공화당 정권, 유신 정권이 어떻게 했냐. 아주 기가 막힌 안을 내놨어요. 선별 수리하겠다. 사표를 냈는데 야당의 강성 의원들 것만 수리하고 말겠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박정희가 총 맞아 죽는 바람에 흐지부지 됐죠.
이제 자, 김영삼 씨가 제명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김영삼 씨의 고향인 부산과 마산 그 일대에서 민심이 부글부글 했던 거예요. 사실 민심은 오래전부터 부글부글 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는 서울은 79년도에 데모가 없어졌지만 부산은 75년도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 이후에 부산대학이 데모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 무렵에 마침 데모팀이 짜였는데 김영삼 씨가 제명이 됐죠. 그래서 그 데모가 터졌더니 정말 시민들이 학생들도 깜짝 놀랄 만큼 주동했던 학생들도 깜짝 놀랄 만큼 그 호응을 해갖고 일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일이 크게 벌어지면서 이것이 이제 그 부마 항쟁으로 벌어졌죠. 부산에서 워낙 커지고 경찰력 갖고 막을 수 없는 상황. 자, 김영삼 씨를 제명하니까 부산 시민들이 왜 우리 지역 정치인을 자르느냐. 거기에 대해서 훨씬 더 강하게 반응을 했던 겁니다. 특히 또 이 무렵에 부가가치세가 도입이 되면서 조세에 대한 그 일반 서민들의 불만이 아주 컸었는데 그런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이 합쳐지면서 또 부산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이 합쳐지면서 부산에서 이제 제일 크게 폭발했습니다. 이걸 계엄령을 때렸습니다. 이 경찰력 갖고 동원이 수습이 안 되니까 계엄령을 때렸어요.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장이 김재규인데 김재규는 박정희의 오른팔이었죠. 그 고향 선산의 후배였고 박정희가 끊어져서 군대에 들어갔고 군대에서 계속 박정희가 잘 봐줘서 그 보안사령관, 중앙정보부 차장도 하고 보안사령관도 하고 그리고 건설부 장관도 하고 그리고 중앙정보부장까지 했으니까 중앙정보부장이라는 건 말도 못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그 당시에 70년대 중앙정보부라는 건 지금 국정원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것 말고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하는 게 중앙정보부장이었습니다. 그걸 몇 년씩 시켰으니까 박정희의 신복 중에 신복이죠. 근데 김재규가 박정희를 쐈습니다. 왜 쐈냐? 유신체제를 무너뜨리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그리고 왜 유신체제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김재규가 생각했을까요? 김재규로서는 굉장히 절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중앙정보부장이기 때문에 부산 마산에서 다형 소요가 일어났다 했을 때 거기 내려가 봤어요. 내려가 봤더니 이게 소요가 장난이 아니란 말이죠. 일반 시민들이 합세를 하는데 4.19 때보다 훨씬 더한 거란 말이에요. 4.19 때 일반 시민들 많이 합세는 안 했잖아요. 근데 이건 일반 시민들이 나서서 학생들은 계기만 제공했고 민심이 이게 장난이 아니고 이게 5대 도시로 확산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이거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박정희와 그때 또 차지철이라고 있었습니다. 경호실장. 그 5.16 사진에 보면은 가슴에 수류탄 달고 아주 얼룩무늬 군복 입은 험상궂게 생긴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경호실장이었어요. 대통령 경호실장을 하는데 강경파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건 중앙정보부장이 힘이 해갖고 중앙정보부장이 물렁물렁하니까 저런 일 벌어진다. 라고 하면서 카카 탱크로 밀어버립시다. 그 무렵에 캄보디아에서 킬링필드가 있었죠. 얼마 죽었습니까? 300만 죽었지 않습니까? 캄보디아 보십시오. 300만 죽여도 정권 유지하는데 까딱 없습니다. 우리도 뭐 한 10,000명, 20,000명 깔아버립시다. 본때를 보입시다. 이러고 나온 거예요. 이게 정말 참 참혹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역사가 굉장히 험난한 역사를 거쳤죠. 한국전쟁 때 워낙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북이 분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북으로 가든지 남아있던 사람은 전쟁 때 다 죽든지. 그래서 훨씬 더 청소가 깨끗하게 됐습니다. 다 죽이고 시작했어요. 오죽하면 고은 선생님 시에 이런 게 있습니까? 나 같은 게 살아서 5일장 장터에서 국밥을 다 먹는다. 얼마나 다 죽였으면. 장터에서 국밥 먹다가 문득 옛날에 죽은 사람들 생각이 난 게죠. 그러니까 그런 기막힌 시가 나왔죠.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 사람을 죽인 게 독재의 악랄함에 비해선 적은 편이에요. 박정희 정권이 굉장히 악랄한 독재인데 그 무렵에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것들에 비하면 박정희 때 의문사당하거나 뭐 그렇게 그 정치적으로 사형당한 사람들, 인혁당을 비롯해서 숫자 하면은 뭐 몇백 명 안 되죠. 근데 그 무렵에 뭐 남미 같은데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우간다, 우루과이 같은데 그나마 카톨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2만 명밖에 안 죽었어. 단위가 틀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박정희가 인혁당 사건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뻔때를 보이려고 했는데 약발이 잘 안 먹혔어요. 왜냐? 인혁당을 빨갱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빨갱이 아니야. 우리는 민주주의를 원해. 한 학생들 입장에서 남의 일처럼 받아들인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인혁당 사건으로 좀 겁을 주려고 했는데 이 반유신 활동이 겁을 안 먹고 계속 이제 커져와서 이제 정말 그 폭동 수준으로 군대를 동원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니까 박정희 정권도 위기감을 느낀 거죠. 거기에서 차지철 같은 사람 탱크 동원합시다. 박정희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재규한테 4.19 때는 이승만이 발포 명령을 안 내렸기 때문에 최인규고 뭐 곽영주고 다 혁명이 나고 난 다음에 사형을 당했지만 내가 발포 명령 내리면 누가 대통령을 사형시킬 거야. 발포해. 그러고 났습니다. 대통령은 발포하라고 하지 경호실장은 탱크도 깔아버리자고 그러지. 김재규가 잘 알잖아요. 저 자식들은 한다면 하는 놈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대량 유혈 참사를 막을 것이냐. 지금 군대를 풀어서 일시적으로 진정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시위는 확산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막을 수 있는 길은 박정희를 쏘는 수밖에 없다. 유신에서 야수의 심정으로 야수의 심경으로 유신의 심장을 쐈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저는 김재규의 행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어요. 김재규가 행동을 한 게 총을 쏜 게 올해 또 딱 30년입니다. 그날이 하필 박정희도 팔자가 기구해서 그런지 그날 그 제삿날 같은 사람이 한 명 또 있어요. 우리 역사에 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죽은 거는 100년이에요. 100년. 누구냐면 20세기 전반기의 우리 역사에 박정희가 20세기 후반기에 영향을 미친 것만큼 또는 그거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이토우 히로부미 하고 제삿날이 같아요. 12.6. 그래서 그날 저희 평화박물관에서 좀 전시회나 뭔가 행사를 할 생각입니다. 12.6 두 발의 총성. 이런 제목으로 할 생각인데 하여튼 10월 26일 날 박정희가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유신체제가 무너진 거죠. 박정희는 종신집권을 꿈꿨는데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죽을 때까지 대통령 했습니다. 다만 총 맞아 죽었죠. 참 그 집 팔자가 깁니다. 유경수 여사도 총 맞아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전 박지만 씨가 저보다 한 살 위인데 마약을 했다 뭐 하는데 그게 참 인간적으로 가슴이 아픈 게 제가 뭐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15살 먹었을 때 어머니 총 맞아 죽고 20살 21~22살 됐을 때 아버지 총 맞아 죽고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부부가 따로따로 총 맞아 죽은 집은 그 집밖에 없을 거예요. 참 이게 독자의 말로입니다. 이게 유신체제의 말로입니다. 유경수 여사는 참 불쌍하게. 그리고 유경수 여사가 그때 총 맞았기 때문에 사실은 유신체제가 길게 더 연장이 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박정희가 총 맞아 죽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세상이 부글부글해지고 유신이 끝나고 유신이 끝났으니까 당연히 민주화를 해야 한다. 라는 쪽과 유신 때 단물 빨아먹던 놈들은 어떻게 돼요? 민주화를 하지 말자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민주화 되면은 자기네들 갖고 있었던 기득권이랄까 아니면은 뭐 미래가 보장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혼돈이 왔습니다. 그때 이제 군이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계엄령이 이제 처음에는 부산 이론에 선포가 됐었습니다. 근데 계엄 상태에서 부산 이론에 계엄이 선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박정희가 총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엄령이 제주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 제주가 포함이 되면 계엄사령관이 전면에 나서는 거예요. 전국 계엄이면. 근데 제주가 빠져 있으면 계엄사령관이 대통령, 국방장관의 지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방장관의 지휘를 받느냐. 국방장관은 민간인이죠. 우린 다 군 출신이었지만 그래도 민간인이고, 국방장관이 개입한다는 건 내각이 개입할 수 있다는, 총리가 또 국방장관을 지휘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데 전국으로 되면은 이게 이제 그게 빠지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5.17 조치가 될 때는 제주까지 포함해서 전국 비상계엄으로 가는 거고요. 그 계엄령이 이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박정희가 이제 총에 맞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제 권력기관이 제일 센 게 중앙정보부입니다. 그리고 또 막강했던 게 대통령 경호실이었어요. 대통령 경호실이 원래도 셌지만 영부인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대통령 경호를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게 명분이 쓰죠. 그래서 대통령의 신복을 갖다가 앉혀놨어요. 청와대 경호실이 얼마나 셌냐? 청와대 지금 이제 다시 이제 경복궁으로 복구를 했습니다만 거기 30경비단, 33경비단 그걸 갖다 놓고 경호실이 군을 지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놓고 군대 사율도 하고 막강했죠. 자, 중앙정보부와 우리나라에서 제일 센 게 중앙정보부 세죠. 경호실 셌죠.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 셌죠. 제일 센 건 대통령이죠. 근데 대통령 총 맞아 죽었죠. 중앙정보부는 대통령을 쏴주겠죠. 경호실장은 그 자리에서 같이 총 맞아서 죽었죠. 비서실장은 거기 4명이서, 그러니까 유신 정권의 1, 2, 3, 4등이 앉아서 술 먹다가 4등만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으니까 비서실 힘 못 쓰는 상황 됐죠. 그럼 어디가 힘을 쓰겠습니까? 군이 힘을 쓰는 거죠. 그래서 군에서 힘을 쓰는데 하나는 참모총장을 정점으로 한 지휘계통이 있고 또 하나는 보안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안사는 합동수사본부가 됐어요. 중앙정보부가 이제 권한을 행사했어야 마땅하겠지만 중앙정보부는 역적기관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보안사가 했는데 그 당시에 참모총장은 정승화라는 사람이었고 보안사령관이 그 유명한 전두환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둘 간에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정승화는 김재규가 궁정동에서 박정희를 쏴 죽일 때 정승화랑 약속을 해놨어요. 그냥 밥 먹자고. 그래서 그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정승화가 저거 김재규하고 짠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을 할 만한 소지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죠. 약간 그런 소지가 있었지만, 그런데 어쨌거나 육군참모총장으로서 계엄사령관으로 전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두환이가 이제 자꾸 딴짓을 할 것 같으니까 어때요? 전두환이를 잘라버려야겠죠. 자꾸 야심을 품고 이상한 짓 한다. 그래서 정승화가 전두환을 인사조치를 하려고 했더니, 전두환이는 누굽니까? 바로 군부 내에서 영남인맥을 대표합니다. 영남인맥을 대표하던 사람인데, 박정희가 바로 자기 아주 측근으로 군대 내에 자기 정치적인 이제 후계 그룹 비슷하게 그렇게 키운 하나회라는 그 그룹인데, 그 그룹이 위기감을 느껴서 하극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게 12.12 사건입니다. 그래서 보안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하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의견이 좀 갈리는 대목이 전두환이가 12.12 때부터 대통령 하려고 그랬다. 정권을 잡으려고 그랬다. 그때는 일종의 호신 책이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꿈을 꾸게 됐다. 근데 결국은 전두환이가 정권을 잡게 됐고, 그게 12.12 군사 반란이 우리나라 이제 군대 역사에서 일어나는 또 중요한 반란이죠. 그 반란, 12.12 이제 반란을 일으켰고, 그래서 그게 군사 반란으로 볼 것이냐, 하극상으로만 볼 것이냐 차이는 있지만 하극상이라는 점에서는 이겨낼 여지가 없는 거고. 그래서 전두환이가 이제 정권을 잡고 실력자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언제냐?
그 무렵에 텔레비에 그 이제 두 명의 대머리가 떴다고 그러죠. 한 명의 대머리는 돌아가신 이주일 씨.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혜성과 같이 나타났다. 둘 다 무지 못생겼다. 둘 다 너무 웃긴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 한 명은 웃기려고 웃기는 거고 또 하나는 웃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또 웃긴다. 뭐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해가 둘이 있을 수 없는지 전두환이가 집권을 한다면 이주일 씨는 텔레비 몇 년 못 나왔었죠. 사람들이 이주일 보면은 전두환을 떠올린다고. 그래서 이제 그 무렵에 박정희가 죽고 상황이 바뀌고 유신에서부터 민주화로 넘어가려는 그 시기를 서울의 봄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봄이 제대로 오지를 못했죠. 그리고 김영삼이 풀리고 김대중이 풀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경쟁을 하고 김종필도 박정희 죽고 난 다음에 공화당을 이어받아서 삼김이 경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게 다음번 대통령은 김 씨가 아니다. 그런 소문도 대학가에 돌기 시작했고 대학은 아까 학하던 그 시절에서 학원 내에 민주화를 해서 그 이제 좀 뭐랄까요 그 학생회도 만들고 그런 방향으로 가자 그렇게 풀려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데모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그런 논쟁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가 강하게 주장을 하자 하는 의견도 있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하면 군부가 움직일 빌미를 준다. 그래서 우리는 좀 자제해야 한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적어도 민주화의 일정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고 그리고 정부는 민주화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정치 일정이 나오진 않고 야당은 분열되고 그런 속에서 학생과 군이라는 두 개의 집단이 좀 그 뭐랄까요 체제의 유지와 박정희 없는 유신 체제를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박정희 죽었으니까 이제 민주화로 갈 것이냐 하는 그 두 개의 힘을 대표하는 상황. 그게 80년 5월 광주가 일어나기 그 전야의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그 1강을 일단 이 광주가 일어나기 직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여기서 1강을 마치겠습니다. 1강을 마치는데 그 뒷부분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만 이 광주에 대한 얘기를 광주 발발하는 데서부터 그 제2강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